사람들은 보석을 볼 때 먼저 가격을 떠올린다. 사파이어가 몇 캐럿인지, 다이아몬드가 몇 개 박혀 있는지, 어느 왕실 금고에서 나왔는지를 묻는다. 하지만 다이애나가 남긴 보석 앞에서는 그런 질문이 가장 늦게 온다. 케이티의 손가락에서 빛나는 푸른 사파이어 반지는 축복과 그리움의 상징이 되었다. 윌리엄은 그 반지로 어머니가 자신의 약혼 순간에 함께 있기를 바랐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장면을 빼앗김이 아니라 조용한 추모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카밀라가 다이애나와 연결된 보석을 착용할 때마다 반응은 전혀 달라진다. 법적으로는 왕실의 소유일 수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다이애나의 기억이기 때문이다. 보석은 침묵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영국 왕실의 가장 오래된 상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다이애나가 처음 왕실의 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아직 세상의 시선을 다루는 법을 완전히 알지 못한 젊은 여성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달았다. 그녀는 말보다 강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줄 알았다. 드레스의 색, 진주의 위치, 목에 걸린 사파이어, 손가락에 낀 반지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감정과 처지를 대신 말하는 언어가 되었다. 1981년 찰스 왕세자와의 약혼을 앞두고 다이애나는 거대한 왕실 금고에서 비밀스럽게 꺼낸 보석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라드의 목록에서 푸른 타원형 사파이어 반지를 직접 골랐다. 12캐럿의 짙은 파란 사파이어, 그 주변을 감싼 14개의 다이아몬드, 그리고 하얀 금속의 차가운 빛은 한눈에 사람들의 기억에 박혔다. 당시 이 선택은 의외였다. 왕실의 신부라면 세상에 하나뿐인 보석을 받을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이애나가 고른 반지는 원한다면 일반 고객도 살 수 있는 디자인이었다. 바로 그 점이 오히려 그녀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다. 완벽하게 닫힌 왕실의 상징이 아니라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취향으로 고른 물건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그 반지가 어머니가 지녔던 보석을 떠올리게 해서 선택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들은 단순히 크고 눈에 띄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결과는 분명했다. 그 반지는 곧 다이애나의 이미지와 분리할 수 없는 물건이 되었다. 사진 기자들은 그녀의 미소만큼이나 그 푸른 돌을 쫓았고, 대중은 반짝임 속에서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를 읽었다. 그러나 다이애나의 힘은 아름다운 장신구에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에서, 자선 행사에서, 카메라 앞에서 사람들이 외면하던 고통을 직접 바라보았다. 에이즈 환자의 손을 잡고 질의 피해자와 마주 앉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던 모습은 왕실의 차가운 거리감을 흔들었다. 그래서 그녀가 착용한 보석도 단순한 사치품으로 보이지 않았다. 다이애나는 보석을 이용해 자신을 꾸민 것이 아니라 보석에 자신의 이야기를 입혔다. 푸른 사파이어는 약혼의 기쁨만이 아니라 외로움, 상처, 버티는 힘까지 함께 품게 되었다. 훗날 결혼이 무너지고 왕실의 미소가 깨졌을 때도 사람들은 그 반지를 통해 그녀가 견뎌야 했던 침묵을 보았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반지를 보며 보석의 가격이 아니라 그 안에 갇힌 한 여자의 삶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났을 때 윌리엄은 아직 어머니의 부재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아이처럼 슬픔을 숨을 곳도 없었다. 장례 행렬을 따라 걷던 그의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그날부터 윌리엄의 개인적인 상실은 영국 왕실의 역사 속 장면이 되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는 왕위 계승자의 얼굴로 성장했다. 언제나 절제된 말투, 조심스러운 미소,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요구받았다. 하지만 그런 외면 뒤에는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 있었다. 다이애나는 더 이상 곁에 없었지만 윌리엄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다. 2010년 케냐의 조용한 풍경 속에서 윌리엄은 캐서린에게 청혼했다. 그가 꺼낸 것은 새로 맞춘 왕실 보석도
미래의 왕비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반지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전 다이애나의 손가락에서 빛나던 바로 그 푸른 사파이어 반지였다. 윌리엄은 훗날 그 선택에 대해 어머니가 그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지를 통해 가까이 있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반지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만이 아니었다. 아들이 어머니를 자신의 미래 안으로 조용히 초대한 방식이었다. 그 순간 윌리엄은 두 세계를 연결했다. 하나는 다이애나가 남긴 아픈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캐서린과 함께 시작할 새로운 삶이었다. 만약 그가 왕실 금고의 화려한 보석을 골랐다면 청혼은 더 전통적으로 보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왕관보다 어머니의 흔적을 선택했다. 이 선택은 윌리엄의 성격도 드러냈다. 그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상징을 통해 말한다. 사파이어 반지는 그의 애도였고 약속이었고 동시에 다이애나의 이름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조용한 선언이었다. 오늘날 윌리엄은 환경, 노숙 문제, 정신 건강, 젊은 세대의 미래 같은 주제로 자신만의 공적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그는 언젠가 왕이 될 사람이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에게서 다이애나의 아들을 본다. 그래서 그 반지는 단순한 약혼 반지가 아니라 윌리엄이 어떤 왕이 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첫 신호처럼 남았다. 그가 케이트에게 건넨 것은 사랑의 증표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어머니를 새 가족의 문턱까지 데려오는 행위였다. 다이애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푸른 사파이어의 빛 속에서 다시 한번 왕실의 중심으로 돌아왔다. 케이트가 처음 다이애나의 사파이어 반지를 끼고 대중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두 여성을 비교했다. 한 사람은 왕실 안에서 상처받고도 전 세계의 사랑을 받은 공주였고 다른 한 사람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미래의 왕비가 될 준비를 시작한 여성이었다. 그 비교는 피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케이트를 향한 반감은 크지 않았다. 이유는 분명했다. 케이트는 다이애나의 자리를 빼앗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윌리엄이 사랑한 여성이었고 그 반지는 남편이 어머니의 기억을 담아 건넨 가족의 유산이었다. 그래서 대중은 케이트의 손에 있는 반지를 침범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다이애나가 아들의 삶 속에서 조용히 살아남은 장면으로 받아들였다. 케이트는 처음부터 그 무게를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반지를 과시하지 않았고 다이애나를 흉내내려 하지도 않았다. 같은 푸른 사파이어를 끼고 있었지만 말투와 태도, 옷차림은 늘 절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다이애나의 극적인 빛을 반복하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천천히 쌓아 올리는 쪽을 택했다. 처음에는 그 조심스러움이 차갑게 보인다는 말도 있었다. 그러나 왕실 안에서 오래 살아남는 데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순간만이 아니었다. 실수하지 않고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며 가족의 균형을 지키는 능력도 중요했다. 케이트는 바로 그 방식으로 천천히 신뢰를 얻었다. 시간이 지나며 케이트는 단순히 다이애나의 반지를 낀 여성이 아니라 새로운 웨일스 공비가 되었다. 어린이의 초기 성장, 가족, 정신 건강에 대한 활동은 그녀가 자신만의 공적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다이애나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선을 내밀었다면 케이트는 아이들의 처음 몇 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말하기 시작했다. 최근 그녀가 병을 고백하고 치료를 거친 뒤 다시 대중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파이어 반지는 여전히 손가락에 있었지만 이제 그 빛은 다이애나의 추억만을 비추지 않았다. 침착하게 버티고 가족을 지키고 조심스럽게 다시 걸어 나오는 케이트. 자신의 시간도 함께 담기기 시작했다. 결국 케이트가 대중에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다이애나를 지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이름을 이용하지도 넘어서겠다고 선언하지도 않았다.
다만 반지를 끼고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대체자가 아니라 상처 많은 왕실 기억을 조금 더 부드럽게 이어가는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 찰스의 이름이 다이애나의 보석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가 바로 이 모든 기억이 처음 갈라진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젊은 다이애나가 사파이어 간지를 끼고 왕실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동화 같은 결혼을 보았다. 그러나 그 결혼의 안쪽에는 오래전부터 풀리지 않은 마음, 의무와 사랑 사이에서 흔들린 한 남자의 그림자가 있었다. 찰스는 평생 왕이 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개인의 감정보다 왕실의 안정, 전통, 책임을 먼저 배워야 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런 규칙 안에서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다이애나와의 결혼은 왕실이 원한 완벽한 그림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외로움은 숨길 수 없는 균열이 되었다. 그 균열의 이름 옆에는 늘 카밀라가 있었다. 다이애나는 자신이 결혼 속에서 혼자가 되었다고 느꼈고 대중은 그 상처를 그녀의 눈빛과 말 속에서 읽었다. 찰스가 훗날 자신의 관계를 인정했을 때 왕실이 오랫동안 지키려 했던 품위는 무너졌다. 그 순간부터 그는 왕세자이면서도 다이애나의 비극을 만든 인물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1996년 이혼은 법적으로 두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감정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이듬해 다이애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찰스는 더 복잡한 위치에 놓였다. 그는 전 남편이었고 두 아들의 아버지였으며 동시에 대중의 분노를 받아야 하는 왕실의 얼굴이었다. 장례식 뒤에도 사람들의 질문은 오래 남았다. 왜 그녀는 그렇게 외로워야 했는가? 세월이 흘러 찰스는 마침내 왕이 되었고 카밀라는 그의 곁에서 왕비가 되었다. 겉으로 보면 오래된 논란은 제도 속으로 흡수된 듯했다. 하지만 다이애나의 보석이 다시 등장할 때마다 찰스의 과거도 함께 돌아왔다. 케이트의 반지는 아들의 애도로 보였지만 카밀라의 보석은 찰스가 남긴 오래된 상처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최근 건강 문제를 겪으며 찰스의 통치는 더욱 인간적인 빛과 불안정함을 동시에 드러냈다. 그는 왕관을 쓴 군주이지만 여전히 과거의 선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남자다. 국왕으로서 그는 안정과 봉사를 말해야 하고 남편으로서는 카밀라를 지켜야 하며 아버지로서는 윌리엄과 해리에게 다이애나의 그림자를 설명하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한다. 왕실은 그를 국왕으로 기록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의 기억 속에서 그는 언제나 다이애나, 카밀라, 그리고 두 아들 사이에 놓인 사람으로 남아있다. 카밀라의 이야기는 영국 왕실에서 가장 오래 걸린 이미지 회복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한때 그녀의 이름은 사랑보다 배신에 가까운 단어로 불렸다. 다이애나가 결혼 생활의 고통을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 상처의 한가운데에 카밀라가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녀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미소를 보여도 대중의 기업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은 왕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도구였다. 찰스와 카밀라는 오랫동안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고 2005년 결혼한 뒤 그녀는 점점 공식 일정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차갑던 시선도 조금씩 누그러졌다. 카밀라는 화려한 감정보다 꾸준한 참석, 낮은 목소리의 봉사, 노년층과 문해력,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활동으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갔다. 그럼에도 그녀가 왕비가 된 뒤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다. 바로 다이애나였다. 특히 카밀라가 다이애나와 연결된 보석을 착용할 때마다 오래 눌려있던 감정은 다시 표면으로 올라왔다. 법적으로 그 보석이 왕실 소장품이고 특정한 왕실 여성이 공식 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 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차분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문제는 보석 자체가 아니었다. 그 보석을 둘러싼 기억이었다. 다이애나가 착용했던 목걸이, 브로치, 진주와 사파이어의 조합은 사람들에게 젊은 공주의 미소와 무너진 결혼, 그리고 끝내 치유되지 못한 고독을 떠올리게 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카밀라의 목이나 가슴 위에서 다시 빛나는 순간 일부 사람들은 전통이 아니라 상처의 반복을 보았다. 카밀라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말한다.
왕실의 보석은 한 사람의 감정만으로 묶어둘 수 없으며 이전 세대가 착용했던 장신구를 다음 세대가 다시 쓰는 것은 오래된 관례라고 설명한다. 그들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 왕실은 개인의 추억보다 제도의 연속성을 더 중요하게 여겨왔고 보석 역시 그 흐름 안에서 움직인다. 하지만 카밀라에게만큼은 그 원칙이 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녀는 왕관을 얻었지만 대중의 마음속 재판에서는 아직도 과거의 피고석에 앉아있는 순간이 많다. 찰스의 아내로 인정받고 국왕 옆에 왕비가 되었지만 다이애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그녀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다. 그래서 카밀라의 보석 논란은 단순한 패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 여성이 제도 안에서는 승리했지만 기억 속에서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이애나가 남긴 빛은 너무 강했고 카밀라가 걸치는 어떤 보석도 그 빛의 그림자를 완전히 피할 수 없었다. 해리에게 다이애나의 기억은 언제나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남아 있었다. 윌리엄이 어머니의 사파이어 반지를 통해 왕실 안에서의 연속성을 보여주었다면 해리는 어머니가 느꼈던 외로움과 탈출하고 싶었던 마음을 더 깊이 끌어안은 듯 보였다. 그는 왕자였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너무 일찍 잃은 둘째 아들이었다.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난 뒤 두 형제는 같은 슬픔을 나누었지만 서로 다른 길로 걸어갔다. 윌리엄은 언젠가 왕이 될 사람으로 남아야 했고 해리는 늘 비교와 기대, 그리고 왕실 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무엇인지 묻는 시선 속에 있었다. 그래서 해리가 다이애나를 말할 때 그 기억은 의무보다 상처에 더 가까웠다. 메건이 등장하면서 이 다른 갈래의 유사는 더 선명해졌다. 그녀가 결혼식 피로연에서 착용한 다이애나의 아쿠아마린 반지는 사파이어 반지와 전혀 다른 느낌을 주었다. 사파이어가 젊은 다이애나의 약혼과 왕실 입성을 상징했다면 아쿠아마린은 이혼 뒤 자신을 다시 세우려 했던 다이애나의 자유로운 시기를 떠올리게 했다. 그 반지가 메건의 손에서 빛났을 때 사람들은 또 하나의 연결을 보았다. 케이트가 왕실 안에서 다이애나의 기억을 이어받았다면 메건은 왕실 밖으로 나아가는 다이애나의 또 다른 그림자처럼 보였다. 물론 두 여성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대중은 언제나 보석을 통해 이야기를 만든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메건은 해리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상징이 되었다. 해리와 메건이 왕실의 중심에서 물러난 뒤 다이애나의 이름은 더욱 자주 소환되었다. 해리는 자신이 겪은 언론의 압박과 가족 안의 고립을 말할 때마다 어머니의 운명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왕실의 침묵을 깨려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판도 받았다. 그러나 그가 왜 그렇게까지 벗어나려 했는지 설명하는 핵심에는 늘 다이애나가 있었다. 윌리엄에게 다이애나의 보석이 왕실을 지키는 기억이라면 해리에게 그것은 왕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기억이었다. 두 형제 모두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향한 방향은 달랐다. 한 사람은 안에서 견디며 계승했고 다른 한 사람은 밖으로 나가며 해방을 찾았다. 그래서 다이애나의 유산은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다. 케이트의 손가락 위에서는 전통과 추모가 되고 메건의 손가락 위에서는 자유와 단절의 상징이 된다. 같은 어머니가 남긴 보석이지만 두 아들의 삶을 지나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 것이다. 다이애나의 보석 이야기가 오래도록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누가 무엇을 물려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왕실은 보석을 목록으로 나누고 소유권을 기록하고 어느 것은 군주에게, 어느 것은 왕실 컬렉션에, 또 어느 것은 개인 유산에 속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의 기억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왕관, 홀, 보주 같은 물건은 한 사람의 취향이나 감정과 관계없이 군주제 자체에 속한다. 왕이 바뀌면 다음 군주에게 넘어가고 개인의 유언보다 전통의 흐름을 따른다. 티아라나 브로치, 목걸이처럼 왕실 컬렉션에 포함된 보석도 비슷하다. 그것들은 누군가의 몸 위에서 빛나지만 실제로는 제도의 일부로 남아있다. 반면 다이애나의 사파이어 약혼 반지는 달랐다. 그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물건이었고 아들들에게 남겨진 가족의 기억이었다.
그래서 윌리엄이 그 반지를 케이트에게 건넸을 때 사람들은 왕실 주칙보다 아들의 마음을 먼저 보았다. 그 반지는 왕관의 명령이 아니라 어머니를 잊지 않으려는 조용한 사랑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카밀라가 다이애나와 연결된 왕실 보석을 착용할 때 같은 논리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일 수 있다. 전통상으로도 이전 세대가 착용한 보석을 다음 세대 왕실 여성이 다시 쓰는 일은 낯설지 않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보석 위에 아직도 다이애나의 눈물과 침묵, 찰스와의 무너진 결혼을 겹쳐본다. 결국 문제는 소유권이 아니라 감정의 권리다. 케이트의 손에서 사파이어는 이어짐이 되었고, 메건의 손에서 아쿠아마린은 자유를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카밀라의 몸 위에서 다이애나의 기억과 맞닿은 보석은 쉽게 전통으로만 보이지 않았다. 같은 보석이라도 누가 착용하느냐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왕실은 이런 논란 앞에서 대개 짧고 건조한 설명을 내놓는다. 누가 소유했는지, 어떤 행사에 적절했는지, 왜 착용했는지를 말한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문서의 언어가 아니다. 그들은 다이애나가 정말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녀의 아들들이 그 기억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왕실이 그 상처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다이애나는 더 이상 어떤 보석도 손에 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는 여전히 그 보석들의 의미를 지배하고 있다. 왕실은 보석의 주인을 정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보석이 누구의 기억인지까지 명령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이애나의 유산은 금고 안에 갇히지 않는다. 그것은 반짝이는 돌을 지나 아직도 왕실이 피하고 싶은 질문으로 되돌아온다.